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매주 일요일 미스테리한 이야기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새롭게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그 이야기가 사실일 때와 사실이지 않을 때, 그리고 사실이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들, 즉 좀 파급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좀 브리핑을 해보고 어느 지점이 미스테리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 건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사건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어떤 이해관계가 꼬였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남해고속도로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한 번 더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서두의 내용의 중심을 크게 두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간단한 내용을 먼저 브리핑한 뒤 뒷내용을 좀 더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방송의 진행 목적입니다. 2013년 5월 27일 바로 이곳입니다.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24번 나들목입니다. 이곳에서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제가 방송을 여러분과 23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7일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 8월 27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이상한 점들, 미스테리한 점들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브리핑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5월 27일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24번 나들목입니다. 당일 날씨 자체는 약 80mm 정도의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 앞이 잘 분간이 안 가는 상황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일 저녁 8시쯤의 시간이었는데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차량은 BMW X6 SUV 차량입니다. 순천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박씨 부부는 운전을 하고 잘 가고 있다가 3차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량의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빗길이 미끄러진 거겠죠. 차가 앞부분이 휙 돌기 시작하면서 4차선 가장 가드레일 오른쪽 방향으로 차가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며 오른쪽 가드레일에 충돌을 하고 차량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충격으로요, 차량 안에 나는 가스 냄새를 맡고 처음에 기절했던 아내가 먼저 깨어나서 남편을 깨웁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내 아내의 의식도 끊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 제가 지금 사고를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1차 사고는 BMW 차량의 단독 빗길 사고입니다. 그로부터 5분 뒤 똑같은 길을 지나고 있던 경차 모닝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1차 충돌, 이상한 충돌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약 4차선 쪽에서 말이죠. 3차선, 4차선 사이에서 충돌을 한번 한 뒤 BMW 차량이 사고가 나 있는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중앙분리대를 왼쪽으로 들이받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고는 지나가던 버스 기사님이 목격을 하게 되고 그 목격자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1차로에 사고가 난 것 같고 사람 같은 게 1차선에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마도 그 경찰을 몰고 있던 운전자가 차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정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2차 사고입니다. 자,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대한 연관성을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요, 사고만 보면 둘 다 일단 단독 사고입니다. BMW 차량의 단독 사고, 그리고 경차의 모닝 차량의 2차 단독 사고. 물론 단독일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 박씨, BMW 차량의 남편 박씨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요,
조서기를 딱 봤는데 아내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갔지라고 생각해서 차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찾아보고 있는데 아내의 모습이 확인된 곳은 가드레일 너머서입니다. 가드레일을 넘은 곳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이 됐던 거죠. 의식을 잃은 아내였습니다. 바로 3차 사고입니다. BMW 차량의 아내의 이상한 사고입니다.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었던 분이 차량 바깥에서 가드레일 넘어 누워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3차 사고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그냥 끝나지는 않게 됩니다. 사고가 나고 난 뒤 사고 수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왔던 건 레카, 즉 견인차들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견인차가 2대였는데요. 한 대와 한 대, 아는 같은 회사의 형동생 사이였습니다. 먼저 도착했던 차량 중 동생이 끌었던 차량은 BMW X6 방향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대였던 차는 경차 쪽으로 가서 견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확인됐던 겁니다. 운전자가 없던 거죠. 차 안에 핸드폰도 있고요, 지갑도 있고 우산도 있고 심지어 벗어놓은 신발까지 있습니다. 다 있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없는 게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견인기사, 당시 이제 모 방송국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동료에게 내가 여기 안 왔다고 해줘 라고 얘기를 한 뒤 그대로 견인하지 않은 채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4차 사고입니다. 4차 사고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실종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사건이 왜 이상하게 복잡하게 꼬여버린 거냐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교통사고로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안에 4가지의 사건이 결부가 돼버린 겁니다. 단독사고 하나, 또 단독사고 하나. 근데 아내는 왜 여기 있지? 3차 사고, 운전자 어디 갔지는 4차 사고까지. 이 모든 게 다 끼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사건별로 이렇게 연관 짓지 않고 토막을 내서 따로따로 알려드린 이유는 아직 연결고리의 접점을 찾기에는 생각을 거기까지 넘어가지 말고 사건만 자체적으로 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 싶어서 브리핑은 먼저 이렇게 드립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당시 출동을 했던 119 대원도 되게 단순한 교통사고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었는데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하고 현재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 경찰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각각 다른 이야기라며 서로의 약간 비판적 관점으로 용의자들을 하나씩 지목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BMW 부부였습니다. 왜 의심을 하게 됐냐면 진술이 이상하게 엇갈렸던 겁니다. 이게 진술이 왜 이상했냐면 우리가 이제 사고를 조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가 연결이 됩니다. 1차 사고가 일단 사고가 난 뒤 분명히 아내와 남편은 차 안에 있었는데 3차 사고였던 아내는 외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2차 사고가 났던 모닝 운전자는 당시 원래 주행하고 있던 방향이 3, 4차로, 즉 4차로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어떻게 가드레일 쪽에 가서 사고가 났을까? 그리고 BMW 아내에 대한 전치는 12주로 판단이 됩니다. 경찰의 추론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차에서 내렸던 박씨 부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고 잘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이제 그 경차였던 모닝 차주가 일단 첫 번째로 아내를 쳤고 아내가 그 상태로 가드레일을 넘어서 떨어지게 되고 그 충격으로 놀라서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 가 가드레일 중앙불대를 받고 멈춰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물도 나옵니다. 경차 유리창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입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앞유리가. 그리고 사람 머리 같은 게 박히게 나오고 거기에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DNA가 일치합니다. BMW 아내의 DNA였던 거죠. 하지만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부부는 끝까지 경차에 바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사고가 난 건 맞는데 이거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 여자 머리카락 부분 그거 경찰이 조작한 겁니다. 내 아내가 병원에 와서 혼수 상태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와서 거기서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증거 위조한 거예요.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드레일을 남편의 말대로 따르면 아내가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나와서 가드레일을 넘어가다가 다쳐서 나왔다라는 건데,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12주, 무릎뼈에도 금이 가고 많은 뼈에 금이 갈 정도의 상처가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들도 당시 혐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부가 사고가 나서 블랙아웃 현상, 뭔가 기억을 못하는 현상이어서 그렇겠지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1, 2, 3차 사고의 연관성을 경찰이 추론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은 맞습니다. 모닝 운전자가 사람을 쳤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왔을 것이다. 물론 저희도 왜 이런 얘기에 진술이 엇갈렸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처음 전 컨텐츠에서 추론했던 것 중 하나는 뭐였냐면, 남편과 아내가 운전한 위치가 반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즉 어떤 소리였냐면, 실제 운전한 사람은 아내였고 남편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당시 사고가 났고 아내가 내리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추측일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뺑소니가 났다라고 얘기해서 BMW 차량 부부에게 큰 피해가 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도 나온 상태거든요. 머리카락이. 그런데 끝까지 그거에 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의심점을 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견인 기사입니다. 당시 견인 이사도 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처음부터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찰과 방송에서 궁금한 이야기 Y와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둘의 의견, 한쪽을 범인, 양쪽의 범인을 좀 다르게 짚으면서도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왜 그랬냐면, 차량이 처음에 두 대가 레카가 들어올 때 한 대와 나머지 한 대가 들어오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의심을 받았던 이 사람은 역주행을 해서 방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역주행으로 들어왔던 차는 당연히 유턴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유턴을 하다가 바깥에 나와 있던 그 모닝 운전자를 혹시 차로 친 게 아닐까? 그리고 사망을 해서 그걸 싣고 도망간 게 아닐까라고 경찰은 유추를 합니다. 당시 기사의 정확한 진술을 들어보면, 외제차 한 대가 있던 4차선에 동생이 가서 차를 세웠고 1차선에 모닝이 있었는데 나는 경차 앞에 두고 2, 3, 4차선을 가로질러 유턴 후 정차를 했다. 그리고 내려서 봐서 안에 아무도 없길래 도로공사와 순찰대,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가 단순했던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견인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후에 다른 업체가 와서 그냥 앞에 경차 앞에 갑자기 걸더니 그대로 걸고 가버렸다. 즉 견인을 빼앗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그냥 간 거다 라고 진술을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일찍 왔고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용의자로 몰린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의 사고를 낸 게 아니냐라는 추측. 그래서 모든 견인차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던 거죠. DNA 검사부터 혹시 머리카락 같은 것, 차에 흉터가 있는 게 없는지까지 전부 다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기사에게 시켰다라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왔다는 거 비밀로 해줘 라는 얘기, 내가 여기 안 왔다고 해줘 라는 이야기인데, 인터뷰에 따르면 이 기사님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외부 보도가 이상하게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게 같이 출동했던 동생에게 기자들이 경찰이 물어보다 보니까 역주행으로 온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현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 와전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끝까지 의심을 했지만 말이죠. 용의자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에서 분명히 일이 터진 게 맞는데 그 누구도 범죄 행위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항상 결론을 내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망했을 것이다. 저들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다. 하지만 저도 이전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잠적. 그리고 그 부분에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1차 목격자입니다.
저희가 창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창문 바깥에 비 맞고 여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되게 구체적인 진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요, 좀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우산 없이 비 맞는 여자가 갑자기 남편하고 가고 있던 차를 세우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되게 황당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우산 없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길래 현금이 3만 원밖에 없어서 3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되게 이상했어요. 라는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 택시가 보았다 라는 진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신빙성에 대한 부분을 결합시켰을 때 가장 신빙성이 높은 진술들로만 모든 걸 맞추고 동성을 판단했을 때 이상한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동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2차 목적 지점으로 돌아온 느낌이 납니다. 만약에 이 동선에 대한 게 사실이라면 사고 지점에서 처음에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게 맞다라는 진술일 때입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한 가지죠. 그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두고 비에 맞으면서 사라진 운전자, 현재까지 5년간 행방이 묘연했으며 스스로 어째서 잠적했는지 모르는 것. 당시 경찰도 탐지견 및 헬기를 총동원해서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경찰도 잠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강임숙 씨입니다. 정말 그녀가 살아있던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18년 6월 27일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찾은 것 같다라는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물을 물어보게 되고 탐문 조사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일전에 일을 하고 있던 월세 노래방, 모텔에 있는 노래방입니다. 여기에 가서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건물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과거에는 약간 이자놀이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진술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잠적을 하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 밤만 되면 혼자 사는 이 남편의 집에 나타나는 중년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행동이 독특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밤에만 옵니다. 남편이 데려다 줍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기웃기웃하고 들어갑니다. 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찾았나? 정말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 파트 1은 노래방에서 하기 이전에 일수를 냈다. 파트 2는 강임숙 씨는 채무 문제로 잠적을 한 것이다 라는 주변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월 130만원씩 늘 보험금을 내고 있었는데 만약 본인이 사망하면 7억 3천에서 5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으며, 하지만 모든 주변인들은 월 130만원을 낼 정도의 형편이 안 됐다. 이유는 남편도 그렇게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노래방도 잘 되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프로그램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2013년 5월 27일 실종, 5년 뒤에 실종, 사망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사망 확정 판결 신청을 법원에 내게 됩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다. 자, 즉 5년이 지나자마자 정확하게 3일 지났습니다. 2013년 5월 27일에서 5년 뒤인 2018년 5월 27일. 2010년 5월 27일은 신고할 수 없는 날짜입니다. 일요일입니다. 28일 월요일입니다. 29일 30일
그래서 수요일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이 여자가 맞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두 가지로 일단 분리를 좀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 미스테리, 정말 그녀가 얼굴을 약간 성형을 한 뒤, 뭐 이게 미용실 같은 데서 하는 불법 있죠, 그런 걸 하고 나서 현재 잠적을 한 상태라면의 기준을 깐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상황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성형을 하고 숨었다면 우리는 지금 앞에서 들은 1차, 2차, 3차, 4차 사고가 되게 이상해집니다. 어디가 조금 이상해지냐면, 1차 사고가 우연성일까? 2차 사고를 그럼 고의적으로 냈을까? 실수로 냈을까? 제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런 일을 벌린 거니까 말이죠. 그럼 3차 사고였던 경우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그건 BMW 아내가 다친 거니까. 그럼 4차 사고 본인의 잠적. 그럼 본인의 잠적을 위해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전부 다 노렸다? 130만 원을 월 보험금을 내면서 계획적으로 숨을 각오를 하고 있던 사람. 그런데 하필 그 계획이 비가 80mm가 내리는 남해 고속도로에서 CCTV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딱 2013년 5월 27일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물어보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건 관련해서 토사팩을 진행해주는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이 사건은 복잡하게 가면 안 되고, 일단 만약에 강인숙 씨가 정말 살아있는 상태라면, 계획성이 있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게 좋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계획적이었다, 두 번째는 우발적이었다. 근데 그 우발적에 대한 이야기도 뭐였냐면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는 우발성, 과거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내가 보험금을 타야지 라고 알고 있다 우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계획적으로 한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분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발성이라면 분명히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왜 도망쳤을까? 살아있는 전제입니다. 왜 도망쳤을까? 두려웠겠죠. 분명히 본인의 시작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리는 깨져 있는 상태고 누가 봐도 머리가 부딪혔다라는 기억은 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월 130만 원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벌금, 형사 책임, 자신의 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 그런 걸 염려해서 일단 시작은 도주를 한 뒤 그 이후에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 내가 이대로 잠적을 하면 보험금도 5년 뒤에 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형사적 책임도 물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얼굴을 성형을 하고 잠적을 했다라는 원리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레카차의 경우의 진술에서도 틀린 부분도 없어지게 되고, 1차 사고와 3차 사고, 즉 BMW와의 차 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성이 결부가 돼서 사라져버린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라짐. 그러다가 그냥 잠적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바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근데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인 계획성이 결부가 됐다면, 계획성이 들어갔다면 이상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혼자 혹은 누군가와 이미 약간의 협약을 한 뒤, 첫 번째, 비가 올 걸 예측을 하며, 두 번째, 사고가 난 차를 확인하고 그 차를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 세 번째, 그 자리에서 도주할 계획까지 세우는 것. 근데 이게 정말 본인이 실종으로서 보험금을 타겠다라는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 좋은 건 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가드레일 쪽, 오른쪽 가드레일에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더 깔끔합니다. 굳이 사고를 낼 필요까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과정을 짰다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네 번째 의심점이 생깁니다. 레카차 혹은 BMW 차량의 목격에 대한 여부까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과 협약을 맺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한 부담감을 감수해야 되는 상태가 되죠. 미리 포섭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차라리 혼자 사라지는 게 훨씬 더 계획성에는 철저하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만약 정말 성형을 한 상태에서 숨어있는 상태였다면 계획성이라는 부분보다는 우발성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 계획적인 보험금을 노린 걸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나마 확률이 있다면 처음엔 도주에 대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가 그게 바뀐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싶었던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본 사람이 정말 강임숙 씨가 맞을까요? 저희는 인터뷰 결과를 보고 있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찾게 됩니다. 미스터리 두 번째입니다. 만약 그녀가 강임숙 씨가 아니라면입니다. 정말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 이들의 대화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면 여보 이거 먹어봐. 이제 그 남편이 장모님 음식 솜씨 뛰어넘겠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를 취재진들이 어떻게 알게 됩니다. 그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집에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습적으로 가서 촬영을 할 때 당황하는 모습까지. 겉으로 보기에 분명 강임숙 씨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말이죠. 하지만 우리 지금 이 프레임을 강임숙이라고 고정하지 말고요. 이 보도 프로그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조금 벗어서 좀 비판적으로 강임숙 씨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서 얘기를 해보면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말이 되거든요. 만약 강임숙 씨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탐사팀이 찾아가서 강임숙 씨의 언니에게 이 여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늙었는데 저 정말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족까지 결부가 됐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여자가 있었다고? 라고 좀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편은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합니다. 왜 사망신고를 3일 만에 확정 판결 신고하셨습니까?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 가족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서서히 깊게 하기 시작하죠. 보이십니까? 당시 보도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남편은 그 여자에게 주민등록 좀 줘봐봐. 증명해야 되니까 줘봐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내인 강임숙 씨가 성형을 한 게 아니라 약간의 연인관계, 어떻게 현재는 사실 불륜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직은 사망 확정 판결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륜관계로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는 것, 밤에만 들어가는 것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은 듭니다. 여보라는 멘트, 장모님이라는 멘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멘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쪽 여자분의 부모님을 알고 있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라고 그 여성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계속 보여주라고 얘기하니까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의심점을 삼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보여주니까 줘봐봐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임숙 씨 때문에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프레임을 벗겨서 보면 자기들을 찍으러 온 사람이 경찰 혹은 불륜 현장을 목격하러 뭔가 온 사람들 같은 느낌. 얘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나중에 돼서야 강임숙 씨를 나로 오해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절대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더불어 만약에 이분이 강임숙 씨가 정말 맞다라고 얘기하면 친언니까지 모두 속이면서 모두 함께 똘똘 뭉쳐 모든 사람을 속여왔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맹점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자, 만약입니다. 강임숙 씨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남편이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어디선가 숨어있는 강인숙 씨,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숨어있고 이 사람이 강인숙 씨가 아니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자기는 사망 처리라고 모든 보험금은 남편이 수령하기 때문에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망자니까 말이죠. 남편을 계속 믿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 가지가 더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밝혀지고 주민 좀 줘봐봐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망 확정 판결 신청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보도가 나온 여자입니다. 수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지문 조회 한 번으로, DNA 조회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스테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다시 원점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인숙 씨가 아니라면 단순히 내연 관계를 위해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되는 거고 또다시 사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살아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돈은 남편이 다 가져가고 현재 불륜 상태이다. 저희는 보도 프로그램을 보다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음성은 당시에 나왔던 음성입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신고에 대해 알고 있을까? 사망신고가 때가 있구나. 이게 사망신고 확정 판결 내시려고 법원에 이제 제출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안정 5년 되면 해야 된다고 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멘트는 강인숙 씨의 언니가 한 말입니다. 그거는 실종 후 5년 되면 해야 한다고 해서 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 판결 신청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멘트를 잘 들어보시면 5년 되면 해야 한다고 해서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과연 누가 했을까요? 그 말을.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한 남자겠죠. 다음입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되는지라 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다시 역으로 질문을 일단 던져봅니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해도 돼요? 이미 한 상태로 재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해야 되는 것 같던데 5년이 되면. 그거는 5년이 되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PD가 물어본 건 보험금 타려고 하는 거죠. 보험을 타려고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래 얘. 보험 아 그래요? 몰랐다는 표현이죠. 아 그래요? 아, 보험금이 아니 나는 5년이 되면은. 보험금 7억 5천 난 5년이 되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것 같으시죠? 맞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7억 얼마 정도 받을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 확정 판결이 나면은 자, 사망 확정 판결이 나면 7억 얼마 정도는 내야 된다, 얼마 정도 받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던가 얘. 그런가요? 보험금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분이죠. 그게 5년인데 네. 딱 그 시점 맞춰서 이제 그걸 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법원에 제출하셨더라고요. 그저 그리 해야 되는 일 줄 알고 했겠지. 그리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겠지요. 자기 책임 회피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줘서 한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겠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우리하고는 저는 뭐 상관없어요. 이 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멘트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오는 멘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멘트를 잘 들어보시면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5년 뒤에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강인숙 씨 언니만을 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같이 이거 사망신고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험금 이런 건 아니에요. 다음 멘트입니다. 오늘 이거 처형한테도 얘기 다 했다고. 자, 이 멘트가 중요하죠. 남편입니다.
남편이 처형한테 이야기 다 했다고 하던데요. 이 멘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남자는요,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데요, 그거 남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대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분명히 앞에서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말이 바뀝니다. 이건 분명히 말이 바뀐 겁니다. 앞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다가 상해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하대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좋도록 하라고. 그게 좋으니까 하라고. 그걸 또 해야 또 빚도 갚아야 돼. 들으셨습니까? 그걸 또 해야 빚도 갚아요. 이분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임숙 씨 언니는 이 내부에 대한 내용, 보험금에 대한 내용 전부 알고 계신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듯한 멘트가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씩 다 보여드렸지만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제 3자처럼 빠져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하고 아 맞아 그거 들었어요. 그걸로 또 빚 갚아야 돼요. 목적까지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질러 나온 게. 저질러 놓은 게 있어서 빚을 갚는 데 돈을 써야 된다. 빚이 얼마나 많은데. 빚이 얼마나 있죠? 빚이 아무래도 여기저기 빌린 게뭐 있다 보니 여기저기 빌린 데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준 사람은 안 나타나고 빚이 뭐 준 사람은 안 나타나고 받을 사람은 나타나고 받을 사람은 자꾸 나타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처음 이 팀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멘트를 이렇게 뱉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TV 조선인데요. 아이고 그랬으니까 좀 찾아줘 있어. 어디 되는 거 알아? 내 동생 좀 찾아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라고 뱉으십니다. 담당 형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그 어떤 가족도 전화하지 않고 찾아달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분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마치 그 돈을 받아서 뒤에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계획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과연 나쁜 의심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분명 이 가족은 약 7억 원이 넘는 이 돈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적어도 공유를 한 상태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녀가 진짜 살아있을지 아니면 사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법이 그리고 경찰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들의 가족분들은 사망했다. 아니 사망했다고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아 쓸 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누군가에겐 새로운 출발, 누군가에게는 빚을 갚는 부분. 그러면서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약간의 모순점. 마치 몰랐다가 아는 듯이 하는 이야기까지. 어쩌면 이런 게 더 미스테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미스테리 극장,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세요. 정말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미 보험금을 쓸 계획이 다 정해진 사람인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정말 살아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모든 계획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길래 그럴까요? 진짜로 저희도 사실 찾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찾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찾은 거라면 그리고 강임숙 씨의 모습으로 정말 성형수술에서 이분이 강임숙 씨로 살고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거라면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들킬 것에 대한 모든 위험감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더 쥐켜는 봐보겠지만 가족들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강임숙 씨는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로. 이유는 두 가지. 살아있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이분이 강인숙 씨니까.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아니면 이런 계획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